한국은 정말 끔찍하네요. 끔찍해. 태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태국 정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공개해 7천만 태국 국민들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 충격에 빠졌다며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영상이기에 7천만 태국인들이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살인야 통숙이에요. 25살이고 방콕 경제무역대학교를 졸업하고 태국 상공회의소에서 일하는 신입 연구원이죠. 졸업 후 첫 직장이라 모든 게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특히 제가 맡게 된 첫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 투자 현황 분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자 관련 세금 감사 보고서였죠. 태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5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세무조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죠. 보통은 이런 대규모 세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단계의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삼성을 겨냥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삼성이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벌금까지 부과했다는 사실에 더욱 의구심이 들었죠.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올해 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감사를 받은 한국 기업이 무려 30개나 된다는 거였죠. 이건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었는데 특히 한국 자동차 부품의 통관 지연 문제가 심각했어요. 현대자동차의 부품들이 세관에서 3개월이나 발이 묶여 있었던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모호한 수입 규정이었지만 이것도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통관되던 부품들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이로 인해 현대차는 1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분석하던 중에 우연히 정부 내부 문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한국기업견제 전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읽어보니 마치 한국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압박하려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걸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바로 그 즈음에 한국 기업들의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어요. 특히 삼성 공장에서는 8,000명의 노동자 중 90%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파업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면서 은근히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연금 문제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태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미 태국 평균의 3배나 됐거든요. 게다가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뭔가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파업 현장에 정부 요원들이 침투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공장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고 생산에 차질을 주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매일 밤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상사들은 제 우려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살인야,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이런 건 다 협상을 위한 전략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어느 날은 야근을 하다가 울면서 집에 돌아간 적도 있어요. 제가 본 자료들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신입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걸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제 예감은 적중했고 그 후의 사건들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날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태국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발표를 듣게 된 날이었죠.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긴급 회의 소집 메시지가 왔어요. 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엔 웃으며 인사하던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이어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당사는 태국 내 모든 생산시설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이 말레이시아에 건설 중인 새로운 공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설이었거든요. 새 공장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동력 의존도를 25%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품질 검사도 AI가 담당해서 불량률을 0.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조 혁신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거예요. 삼성은 태국 노동자들의 잦은 소규모 파업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 이미 2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이전을 준비해왔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우쭐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삼성의 새 공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팩토리였어요. 일단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죠. 말레이시아 페낭주에 420만 제곱미터 축구장 580개 크기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요. 투자 금액만 해도 무려 70억 달러. 태국 공장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모든 생산 라인이 AI로 제어되고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됐대요. 직원들은 주로 모니터링과 품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같은 고급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단순 노동력은 필요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인재 육성 계획이었어요. 삼성은 말레이시아 현지 대학들과 협력해서 미리 기술 인력을 양성해왔대요. 이미 1,500명의 엔지니어가 교육을 받았고 내년까지 추가로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막무가내로 압박하는 동안 그들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공장 설계도를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모든 시설이 완전 자동화를 고려해 설계됐더라고요. 자재 이동부터 조립, 검수, 포장까지 전 과정이 로봇으로 진행돼요. 심지어 물류창고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대요. 컴퓨터가 재고를 관리하고 AI가 최적의 물류 동선을 계산해서 로봇들을 제어한다고 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제품이 AI 검수를 거치는데 이게 인간의 눈보다 훨씬 정확하대요. 0.001mm의 오차도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량률도 0.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대요. 지금 태국 공장의 불량률이 0.8%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에너지 효율도 대단해요. 공장 지붕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의 40%를 자체 생산한대요. 냉각수도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90% 줄일 수 있대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건 일자리 문제예요. 삼성전자 직원 8,000명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이들 대부분이 방콕 인근에 살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 직원들은 재취업이 더 어려울 텐데. 어제는 삼성 공장 근처 식당가를 지나갔는데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직원들로 북적거렸을 시간인데 식당 주인분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곧 문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공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더 무서운 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삼성이 떠난 자리를 메울 기업이 있을까요?
중국 기업들도 이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나.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닐까.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신입 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어떻게든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동남아시아 각국의 투자 유치 전략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란 건 우리나라만 빼고 다들 한국 기업 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죠. 저는 밤새 베트남 투자청의 제안서를 읽어봤는데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베트남은 삼성 공장 유치를 위해 15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준다고 했어요. 보통 외국 기업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3년에서 5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게다가 수출 중심 기업에는 추가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베트남 정부가 직접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공장 건설 비용의 3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거였죠. 우리 태국은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는데 베트남은 돈을 주면서까지 한국 기업을 모시려고 한다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산업단지 부지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대요. 20년 동안 임대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 수도 같은 기반 시설도 정부가 무상으로 설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골 지자체가 제시할 법한 조건인데 한국가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베트남 총리가 직접 삼성 경영진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매번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것이라면서 영접을 했다고 해요. 우리 태국은 고작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한국 기업들을 갑질했는데 말이죠. 인도네시아의 제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인데 거기에 더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도 면제해준대요.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고 나섰어요. 말레이시아도 대단했어요. 10년간 법인세 감면은 기본이고 R&D 센터 설립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어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 기업 유치가 자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GDP 성장,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이 모든 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삼성 공장 하나가 그들의 GDP 5%를 차지한대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2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기술 이전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나라들이 한국 기업들에 보이는 태도였어요. 우리처럼 갑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을의 입장에서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더라고요. 심지어 베트남 고위 관료들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했대요.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나라들 대부분이 과거에 한국 기업들과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도 한때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었고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분쟁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교훈 삼아 오히려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 노력했어요. 반면 우리는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우리는 마치 한국 기업들이 영원히 태국에 남을 것처럼 아니면 태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들이 굳이 우리나라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각국의 투자 유치 제안서들이 쌓여 있어요. 이걸 보고 있자면 마치 제가 잘못된 쪽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나 봐요.
각국의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필리핀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한국 기업 전용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수백만 지역에 2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항만 시설까지 완비하겠다는 거였죠. 미얀마도 한국 기업 유치에 뛰어들었어요. 그들은 임금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웠죠.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태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거기에 더해 7년간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시했더라고요. 노동력이 풍부하고 젊다는 것도 강점으로 내세웠고요. 캄보디아는 더 파격적이었어요. 푸놈펜 교외에 한국 기업 전용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어요. 주거시설부터 학교, 병원까지 모두 포함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식 편의시설까지 갖추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을의 자세구나 싶었죠. 그들은 한국 기업 유치가 자국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대 차원이 아니라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이전까지 노린 거죠. 특히 베트남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삼성전자가 진출한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대요. 박림과 타이응우엔 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했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크게 높아졌죠. 현지 협력업체들의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말레이시아의 페낭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조용한 휴양지였던 곳이 이제는 동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대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했고 현지 젊은이들의 취업 선호도 1순위 지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태국은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와요.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공짜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쥐어짜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네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가 한국 기업들에게 그렇게 강경했던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때는 우리가 동남아의 맹주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베트남은 우리를 곧 추월할 거라고 해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규모 면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죠. 우리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매일 밤 퇴근길에 삼성 공장 쪽을 바라보게 돼요. 저기 불빛들이 언제까지 반짝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불빛이 꺼진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할수록 무거운 마음뿐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저는 정말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빠져나가도 우리 GDP가 3% 이상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모두 떠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제가 작성한 영양 분석 보고서의 수치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만 해도 8,000명이 넘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8,000개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희 연구팀이 예측한 2차, 3차 피해는 더 심각했거든요. 우선 삼성 공장 주변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될 거예요. 식당, 카페, 편의점 이런 곳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거고 여기서 또 수천 명의 실직자가 나올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방콕 외곽의 공장지대 주변 집값이 30% 이상 폭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인데 이러다가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가장 심각한 건 기술력 상실이었어요. 삼성은 지난 20년간 태국 직원들의 기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R&D 센터도 운영하고 대학과도 산학협력을 했죠.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협력업체들의 몰락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태국 기업들이 100개가 넘는데 이 회사들 대부분이 삼성 물량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무너지면 또 다른 실업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수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수출이 태국 전체 수출의 8%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무역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환율도 불안해질 테고 이건 또 다른 경제 문제들을 야기할 거고.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태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우리가 얼마나 큰 보물을 잃게 된 건지 깨달았거든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20년간 태국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자 육성에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더라고요. 전국 15개 대학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매년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죠.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프라 투자였어요. 현대로템이 방콕 지하철 확장 사업에 투자한 10억 달러는 정말 대단한 거였죠. 덕분에 방콕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40분이나 줄었대요. 대기 오염도 30% 감소했고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의 기술 교육에 엄청난 공을 들였더라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2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한국 본사로 보내서 연수를 시켰대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회공헌 활동도 대단했어요. LG전자는 태국 북부 지역에 20개의 초등학교를 지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500명의 자동차 정비사를 배출했죠. SK그룹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육성했고요. 환경보호에도 앞장섰어요. 삼성전자는 태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장 지붕에 설치했고 이를 통해 연간 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대요. 폐수 재활용 시스템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90% 줄였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태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했어요. 특히 가슴 아픈 건 이제 우리가 잃게 될 미래예요.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 개발의 핵심이었거든요. 5G 통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뒤처지게 될 거예요. 어제는 삼성 공장 앞에서 한 노동자를 만났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20년 전 일반 작업자로 시작해서 이제는 생산라인 책임자가 됐대요.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장만했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오만이 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영원히 태국에 남을 거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 태국 상공회의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 기업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시점이 너무 늦었던 거죠.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였고 멘토였고 때로는 가족 같은 존재였죠. 20년 넘게 함께 성장해왔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함께 만들어 왔어요. 그들이 떠난다는 건 단순히 공장 몇 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요즘은 매일 밤 퇴근길에 삼성 공장의 불빛을 바라봐요. 저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세대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실패에서 배워야 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죠.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올 테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오만하지 않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날의 발표 자료가 놓여 있어요. 삼성전자 태국 법인 철수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죠.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린 이 문서를 보면서 저는 다짐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쓰라린 경험을 잘 기록해두고 전달해야겠다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묻죠.
우리는 과연 이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실수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제는 삼성공장 구내식당에서 마지막 점심을 먹었어요. 20년 넘게 그곳에서 일하신 아주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분께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새벽에 공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몇몇 노동자들이 철야 근무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곧 문을 닫을 공장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쓰럽고도 자랑스러워요. 이런 성실한 노동자들을 우리가 잃게 된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에 태국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들이 가져다 준 게 단순히 일자리나 세금 수입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죠.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공장 몇 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미래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고 성장의 기회를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신뢰예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결코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